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6.4%포인트 떨어지면서 취임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이뤄진 4개 부처 개각으로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오늘 정치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차재원 특임교수, 전 시사저널 소종섭 편집국장, 이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사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 시점이나 사과 내용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시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지금 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충돌하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였고요. 무엇보다도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사실 전국의 블랙홀 같은 그렇죠. 역할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그 가뜩이나 힘든 민생의 문제가 상당히 이 모든 이 현안들이 이 지금 두 사람의 갈등에 다 묻혀버린 네. 그런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 좀 더 일찍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제 뒤늦게나마 지금 혼란스러운 전국 때문에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직접적인 이야기, 대국민 일종의 사과를 한 부분은 저는 늦었지만 평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향후 지금 진행되는 두 사람의 갈등 자체가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하듯이 지금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냐,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진통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본인의 취임사 때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이거에 대한 국민 약속을 지키겠다는 측면은 분명히 저도 상당히 검찰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지지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양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검찰총장이 사실은 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수사들을 함으로써 약간은 찍어내기처럼 비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이 향후의 이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 어떤 식의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진짜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개혁의 모습으로 만들어낼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점도 얘기가 되고 있고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대통령의 사과 시점 자체가 이제 그동안에 벌써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거의 1월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렇죠. 거의 1년 내내 이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두 사람 다 대통령이 임명한 그러한 사람인데 두 사람의 갈등이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가지고 정말 국정에 혼란을 주는 상황까지 이어지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조정을 하든지 네네. 해임을 하든지 뭔가 조치를 좀 취해야지 왜 손을 놓고 있느냐라는 맞아요. 여론이 사실은 임계점을 넘어서 갔거든요. 사실 진작부터 나왔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늦은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영역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거기 손을 놓아서 오히려 더 부담이 청와대로서는 커졌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참 아쉬움이 많은 거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서 최근에 방역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한 시점인데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무난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대통령이 그 이상의 메시지를 내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징계위에서 어떤 또 결론이 날지, 네. 또 징계위 이후에도 여러 가지 후폭풍이 예상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와 관련해서 구구절절히 어떤 얘기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도 있었을 거고, 하지만 왜 대통령이 가만히 있느냐라는 여론이 워낙 들끓으니까 그러니까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선에서 일단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향후에 이제 전개된 추이 등등을 봐서 아마 여러 가지 개각 등등과 묶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판 자체를 한번 새로 이제 바꿀 때
그때 이제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좀 있죠.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때요? 두 분은 좀 늦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뭐 시기에 대해서 늦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 사과 이전에 그 보수회의의 사과 이전에 개각이 있었죠. 그렇죠. 그 개각에서 추미애 장관이 유임이 됐어요. 많은 분들은 추미애 장관이 유임이 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게 과연 옳은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죠. 역시 예상대로 추미애 장관을 유임을 시켰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수보수의 저 사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선. 그런데 늘 추윤 그 갈등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네네. 저는 갈등이라는 것이 갈등이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물론 그 뒤에는 여권의 그 뭐 암묵적이고 또 아주 노골적으로 편드는 그 동의들이 있긴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찍어내기인 거지 이거는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갈등은 사실 쌍방적인 느낌이 그쵸. 강한 거죠. 예, 그래서 뭐 대등하게 서로가 뭐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찍어내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무슨 혼란스러운 정국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냐? 저는 추미애 장관과 그 여권 청와대도 저는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대통령께서 마지막 진통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진통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를 결국은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중징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통령이 저 정도 말씀을 하셨으면 그러면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진통이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청와대도 추미애 장관 손을 들어준 건데 이것은 정말 검찰 개혁이라고 아주 그런 검찰 개혁이란 미명 아래서 본인들의 정권의 그 칼날이죠. 지금 뭐 라임 옵티머스부터 네. 더 가까이 있는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로 수사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 막기 위해서 그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통령께서 사과를 제가 좀 표현이 너무 과한지 모르겠습니다. 사과를 빙자 가장한 추미애 손들어주기가 아니냐. 저는 그래서 그게 정말 진정한 사과가 맞느냐라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처럼 일단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뭐 개각 때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단 보직을 유지하는 상황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진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라는 표현이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결국 징계를 할 것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복선이 될 것이다라는 해석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어제 그 대국민 사과 이전에 또 놓은 또 청와대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지난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징계와 관련해서 당시 그러니까 이 고기영 법무차관이 물러나고 나서 이용구 법무차관을 내세울 때 그렇죠. 그때 청와대에서 나온 메시지가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차적 하자가 바로 이 징계 이전에 지금 벌어졌던 이 서울행정법원의 이 결정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감찰위에서 절차의 그러니까 이 부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했기 때문에 네.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 향후 징계가 어떤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사실 최종 그러니까 이거 재가를 해야 될 결정권자인데 결정권자 입장에서는 법적 하자가 있는 과정이 하자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인 그러니까 조치를 하라는 뜻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또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결과를 예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결과를 예단하지 말라는 이야기 자체를 봤을 때, 이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나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그러니까 쫓아내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갖고 이 과정을 지켜본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지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법대로, 원칙대로, 시스템대로 움직이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아마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어제 놓은 메시지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개혁이라는 경찰개혁으로 대변되는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해서는 나는 진짜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뜻이 분명히 강하기 때문에 네. 그것으로만 봤을 때는 얼핏 보면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문명하게 찍어내기라는 식으로 비칠 수는 있지만 그 이전에 했던 결과를 예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앞으로 그러니까 징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의 징계까지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겠다는 열린
일단 이 지금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속내는 일단은 방점은 그쪽에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에 찍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 과정에 나서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그 태도를 보였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국정의 책임자로서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써도 좀 합니다만 대통령 입장에 약간 좀 조금 뭐랄까요 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의 상황이 곤혹스러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두 분 입장이 뭐 비슷하면서도 좀 결이 달라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대통령의 의중은 이제 추미애 장관을 임명하면서 사실상 그것이 표현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래 전에. 원래 인사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을 그 자리에 보냄으로써 전임이 이제 박상기 장관이 어쨌든 좀 이 부드럽고 온화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을 다루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던 이런 것으로 보이면서 네. 추미애 장관을 보냈단 말입니다. 집권당의 당대표를 지내고 서울에서 5선을 지낸 그렇죠. 아주 강성의 추미애 장관을 보낼 때는 이미 윤석열 총장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라는 이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여러 가지의 흐름들은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법과 원칙을 지키고 과정에서의 공정성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야죠. 그건 원론적이기도 하고 예. 나중에라도 혹시나도 있을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도 안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이제 대통령은 한 것이고 네네. 사실상은 어쨌든 여권 핵심부 청와대의 의중은 윤석열 총장과는 더 이상 같이 가기 힘들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분명해진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과연 이제 징계위가 실제로 열렸을 때 네네. 아무리 이제 제 입장에서 이 사람을 내보내고 싶다고 해도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그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똑같이 그 의중에 맞출 것인가는 그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얘기죠. 예, 물론 이 징계위원들 다수가 이제 추 장관 쪽과 좀 가까운 인물들인 네.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지만 또 사람이라는 게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최근에 일련의 흐름을 보면은 이 검사들이 어쨌든 평검사부터 뭐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검장, 고검장 전부 다 문제 제기를 좀 했고 네네. 법원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 장관이 내놓은 6가지의 징계 부분이 과연 이 검찰총장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해임 등 기타 중징계를 할 정도의 그 정도 이게 잘못된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징계위원들의 실제적인 판단이 네네. 청와대나 추 장관의 의중과 다를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도 어떤 결론이 나오든 우리는 존중하겠다. 만에 하나 경우까지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아주 원론적이면서도 큰 틀의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지만 의중은 분명하게 올해 안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있고 그렇죠. 대선 국면으로 가니까 그렇죠. 올해 안에 판을 다 정리를 끝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도 바꾼 거고 윤석열 총장 부분도 올해 안에 이 부분에서 정리를 좀 해야 의지를 보인 되겠다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여권 핵심부의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그 촛불을 등에 업고 탄생한 정부기 때문에 초반부터 굉장히 강한 지지율을 등에 업고 왔는데 최근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지금 긍정적인 평가가 37%대인데 한 주 만에 한 6% 넘는 감소를 보였거든요. 6%포인트 이상의 감소를 보이니까 이제 레임덕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에 대한 평가도 좀 분분한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레임덕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레임덕이라고 하면은 그 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단순히 레임덕은 아닌 것 네네. 같고 우선 대통령의 그 지시가 먹히지 않을 때 공무원한테 먹히지 않거나 아니면은 여권 내부에서 여당 내부에서 이제 청와대와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제 레임덕이 본격화된 거라고 대통령의 봐야겠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예, 때겠네요. 뭐 그게 이제 힘이 싹 빠지는 그렇겠죠. 거고 또 향후 정권이 어디로 갈지 이제 그 가늠이 잘 안 될 때 지금 뭐 제일 야당이 국민의힘이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느냐 뭐 그거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그렇죠. 있지만 신뢰를 맞습니다. 회복할 수 있겠느냐는 건 여전히 물음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무원들이라든가 뭐 제가 특정 집단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뭐 그런 그 곳에서 좀 복지부동이 심해질 때 그때는 뭐 레임덕에 공격하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40% 아주 견고한 지지층 40%가 깨졌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냐? 저는 뭐 레임덕의 시작일 수도 조짐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정권에 대해서는 지지를 했다고 할까요? 뭐 그보다는 기대가 많았죠. 저는 중도층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기대한 바가 있었는데 그 기대한 바가 처음으로 무너졌던 게 조국 사태 때였고 거기서부터 균열이 오다가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 윤석열 찍어내기라든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거 그리고 뭐 내로남불 이 내로남불 안에는 뭐 일가구 이주 뭐 거의 투기성으로 보이는 네, 다주택자들부터 그런 것들에서 많이 이제 저는 균열이 났다고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지금 부동산이 아니고 아파트값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것이 어떻게 바뀔지에 따라서 저는 뭐 그 지지율 하락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이고 그런데 이 안에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찌 보면은 좀 저는 그 사과 그 회의 때 그 사과 성명을 낼 때도 네. 여전히 이제 그 타이밍이 왜 그럼 지금이었을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최대 강점은 여전히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여전히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말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 지위의 차이도 있지만 그렇겠죠. 그거와 상관없이 어떤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여전히 갖고 있는데 그 신뢰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나 말이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 그게 저는 정말 레임덕의 치명적인 문재인 상황이 올 대통령 수 있다는 레임덕의 거네요. 아주 치명적인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는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죠. 전 정권에 대한 뭐 얘기가 국정농단부터 시작해서 논란도 많고 실망을 한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많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거기에 또 실망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았나.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거든요. 뭐 그래도 초창기에는 상당히 좀 탈근위주의적인 모습, 그리고 소통하는 모습, 뭐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어필했고요. 특히 지금 남북 관계가 상당히 또 호전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국민들 때문에 지방선거도 압승하게 되었고, 네. 그리고 또 코로나 방역도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 K방역. 그 때문에 네. 지난번 총선도 압승하게 되는 예. 뭐 여러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임기 말에 가면 결국 레임덕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그 정권을 재창출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미래 권력한테 모든 그 시선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은 임기 말에는 결국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나 지금 당장 뭐 이 어제 나온 여론조사 때문에 레임덕이라고 판단하기는 저는 좀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위기의 그 신호등은 분명히 들어온 건 맞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 6.4% 전주에 비해서 6.4%가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전체적인 지지율이.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이게 진보 지지층에서도 꽤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정권의 하나의 지역 기반이라고 하면 호남에서도 그러니까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 지지율이 빠진 것은 물론 민생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이라는 네네. 사상 초유의 사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소위 말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추미애 장관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강경 드라이버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이렇게 검찰 개혁이 재현되고 있는 데 대한 실망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를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문제가 끝나고 나름대로 공수처불범이라든지 검찰 개혁이 마무리되는 단계를 가면 오히려 예. 진보 지지층들은 다시 직결하면서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의 지지율보다 높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차별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의 지지율을 끌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리고 지금 물론 또 당 지지율이 지금 국민의힘이 앞섰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지금 역전이 됐단 말입니다. 아, 국민의힘이 더 위로 올라왔군요. 위로 올랐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위기 신호등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과연 국민의힘의
오롯이 자신의 힘만으로 지금 지지율을 모은 것이냐?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라는 네. 다른 제3의 세력 때문에 상당히 반사적인 이익을 국민의힘이 받아보고 있다. 일종의 보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이 지지율은 망해소득, 기대하지 않았던 소득, 내지는 또 일종의 불로소득, 자신이 땀 흘려서 얻은 지지율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지율을 공고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걸 이야기하기는 좀 빠른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거대 슈퍼 여당이라는 뭐 별칭을 얻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표를 가져갔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야권이 야권답지 못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안으로 떠오르지 못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쇠락을 해도 국민의힘이 과연 그 자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사실은 이제 그런 분석은 뭐 과거에도 늘 있어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여야 관계가 바뀌었을 때도 과연 야권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했느냐라는 얘기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네. 예,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 사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비대위원장 체제라는 건 임시 체제, 비상 체제라는 그렇죠. 비상이죠.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정비를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김종인 위원장이 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과연 이제 국민의힘이란 이 정당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 네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모습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 변화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국민의힘 전체의 변화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가속화돼서 국민의힘이 정말 이 과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정말 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 세력으로 거듭날 때 그때 되면 이제 국민들의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아직은 진행 부족하다라고 상황이기 때문에 봐야겠죠.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은 여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레임덕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레임덕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빠르다. 좀 이르군요. 예, 빨간불이 들어온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이 41.4%였거든요. 근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 37.4% 정도.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얻은 득표율보다 더 낮은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대선이라는 건 완전히 양측 진영이 총결집한 상황인데 그렇죠. 그보다 낮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이 핵심 지지층이 빠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위기 때문에 상황인 거죠. 위험한 거죠. 네.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네네. 레임덕이라고 보기 힘든 것은 일단은 정책에서의 추진력을 여전히 주도권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다수의 이 국회 의석을 점하고 있고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그 여당을 통해서 집행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통령 주변에 엄청난 권력형 비리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네. 것도 아닌 것이고 그렇죠.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레임덕이라고 보기는 좀 빠른 것이고 또 앞으로 이제 남북 관계라든지 또 부동산 문제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집권 여당 입장에서 여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카드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가 살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상황은 좀 지켜본다면 내년 초쯤에는 또 어떤 또 변화가 올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에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에 변창흠 LH 사장을 내정을 했는데 김현미 장관이 굉장히 오래 했죠.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최장수 장관이기도 하고 취임 시점이 2017년 3년 전이고 6월입니다. 3년 반 정도 전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 김현미 장관이 이제 내려오게 된 것을 두고 뭐 경질이냐 아니냐 이 두고 얘기가 많은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밖에서는 이 지금 뭐 아파트 주택 가격이 너무 급등을 했기 네. 때문에 그 국토부 장관을 그 교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컸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교체한 것이 경질의 의미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경질의 의미로 그럼 교체를 했나?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임이 변창흠 전 LH 사장인데 예. 이분의 성향이 뭐 공급 확대는 지금 얘기는 좀 하고는 있지만 네네. 지금 정권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규제 완화라든가 뭐 민간 부분에서의 공급 확대라든가 방향을 트는 거 예, 말씀하시는 방향을 거죠? 트는 그런 인물은 아니라는 거죠. 외려 그래서 평가가 김현미 장관보다 더하면 더할지 덜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경질은 아니다. 다만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김현미 장관 본인도 굉장히 지쳐 보였기 때문에 네네. 물론 뭐 국감장이나 이런 데 나와서 야당 의원들하고의 그 질의응답에서는 상당히 이제 저돌적이고 때론 그렇기 때문에 말실수도 있었죠. 그렇죠. 빵이었으면 뭐 밤새워라도 빵을 굽겠다라고. 라고 해서 네. 빵 또한 해트다 뭐 이런까지 얘기도 들었지만 그런데 많이 지쳐 보였어요. 그런 거에서 저는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 어떤 좀 배려 차원도 있는 그런 교체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이 기조를 그대로 가겠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러면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의 집값이 안정이 되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시장에서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시그널을 그렇게 좀 우려스럽게 봅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뭐 역시 경질 아니라고 보십니까? 일단 사전적으로는 경질이 맞지만 정치적 의미로 봤을 때는 경질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임명권자의- 사전적으로 네. 국외사전에 보면요. 경질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바꾸는 걸 경질이라는데 그거는 사전적인 국외사전적인 그렇죠. 의미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경질이라는 그거는 정치적 의미는 일종의 그러니까 책임을 그러니까 물어서 그러니까 일종 이 문책성, 네, 소위 인책성. 다른다는 표현을 그렇죠. 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일종의 질책을 해서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그러한 행태라고 한다면 이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경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저도 뭐 이수희 변호사님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예, 예. 일종의 이 어떻게 보면 한자성어로 이야기하면 그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가하려고 하는 네. 그러한 그 인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변창흠 그 내정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사실은 이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 부동산의 어떻게 보면 설계를 한 이 브레인과 같은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의 기조를 뭐 본인도 내정되고 나서 한 이야기가 기존의 정부 정책을 일관되게 그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현재의 지금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턴하기보다는 이 현재 있는 제도를 더욱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 변창흠 내전자가 사실 이분은 이 일종의 그 본인이 지금 부동산을 받아보는 이 하나의 바탕이 뭐가 깔려 있냐면 예. 토지 공개념이 깔려 있는 겁니다. 토지 공개념이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한정된 토지를 통해서 이 개인들이 그걸 통해서 이쪽에 사고 팔아서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얻는 것 이러한 것들 일종의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강하게 차단을 해야만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 경제적인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방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김현미 장관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서 바꿨다기보다는 네, 네. 약간은 지금 기수가 네. 힘이 조금 이게 빠지는 체력적으로 상황이 됐으니까. 소진되니까 새로운 기술을 투입하는 그러한 인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두 분 말씀 들어봐도 그 정책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주마가편이라고 하시면 달리는 길 그냥 그대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본 정책의 기조는 아마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그렇게 지금 여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변창흠 후보자가 얘기하는 방향도 그런 것이고 그런데 저는 어쨌든 김현미 장관의 교체 부분은 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예. 경질성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경질이 아니다. 예예. 오히려 이제 어쨌든 새로운 변창흠 후보자 정책을 이어받아서 그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경질이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국토교통부가 김현미 장관이 24번 네. 정책을 내놨고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그것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전세도 올라가고 구하기 어렵고 월세난까지 이어지고 그렇죠. 이게 또 풍선 효과로 막 주변까지 다 번져간다.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의 어떤 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그거 정말 이 민심이 어쩔 수 들끓는 없다라는 거예요.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의 1위가 부동산입니다. 네네. 두 번째가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갈등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그 부분이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갈등보다 거의 2배,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부동산은
바로 지금 피부에 와닿는 내 그렇죠.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 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거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을 청와대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바꿔줘야 되는데 정책을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180도 다르게 갈 수는 없으니까 네네. 사람을 바꾸면서 정책은 비슷하게 유지되는 걸로 간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현미 장관의 교체는 경질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게 또 맞다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경질성적이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닌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좀 그렇다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변창흠 후보자가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얘기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여권의 인식은 이제 시장의 실패다. 시장에 너무 돈이 많이 풀렸다. 그런 데서 오는 문제지 이게 정책의 실패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변창흠 후보자도 그 뭐 환매 조건부 채권 문제라든지 네네. 반값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의 땅은 정부가 하고 건물은 건물 개인이 세우게 하고 하는. 또 나중에 이득 생기면 공공과 나누는. 나누고 네. 이런 식의 정책을 그동안에 강조를 해왔고 어쨌든 현재 이 틈새 속에서 뭔가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찾아내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정책의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공급 부분에서 조금 더 김현미 장관 때보다는 더 좀 여러 가지 세밀하게 좀 더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세 분 말씀 들어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시장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24번에 걸친 정책이 나왔는데 부동산 시장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공급이라는 게 공공 부분이 있고 민간 부분이 있는데 예.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변창흠 내정자가 토지 공개념도 지금 그런 주창자다라고 네네. 지금 알려져 있고 그런 학파에 속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토지 공개념이 이것은 뭐 헌법에다 넣는다면 이거는 뭐 또 한바탕 큰 논란이 분란이 일어날 되겠죠. 텐데요. 그 전조 작업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심까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뭐 어떤 좀 카더라이긴 하지만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이분이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고는 공공의 이익을 많이 환수시키겠다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쪽인 민간 부분의 공급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공 부분의 확대만을 늘린다고 해서 지금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지금 제일 문제가 특히 서울의 아파트값, 그 주택 가격이 오른 것은 저는 박원순 시장의 그 실책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묶어놨어요. 그 네네. 재임 기간 내내. 그게 지금 폭발이 된 거고 그동안에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비싸질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근데 그때 박원순 시장 재직 때 이 변창흠 내정자가 SH공사 사장이면서 네.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었어요. 아마 이 서울에서 강북 쪽이나 뭐 이런 비강남권에 사시는 분들은 이 도시재생 사업을 좀 그 골목으로 느끼셨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그대로 두는 거예요, 구 도심을. 그리고 뭐 도로 같은 걸 좀 이쁘장하게 아니면 벽 같은 걸 좀 이쁘장하게 꾸미는 예. 그런 것이 도시 재생 사업이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민간 부분의 저 공급이 여전히 한계 풀어놓지를 않는다고 하면 네. 그리고 이렇게 공공 부분에 공공이익에 환수를 많이 시키겠다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책에서는 소유자들은 지주들은 당연히 시간을 더 끌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저는 시장에서는 이러면 여전히 공급은 답보 상태일 거다라고 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요, 현장에서는 3년 내지 5년 안에 서울의 아파트나 저 주택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오르면 올랐지. 이런 얘기들이 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현장에 그런 그걸 그냥 투기 세력들의 네. 장난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게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이면 저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도 좀 귀 기울여야 되고 그러면 좀 너무 이렇게 과하게 자기네들 신념을 밀고 나가기보다는 무슨 정책 실패가 아니고 시장 실패라고 하는 무슨 말장난이죠. 이거는 무슨 시장 실패라는 게 있습니까? 정책이 실패하는 거지. 그런 말장난 말고 좀 현장의 목소리와 현상을 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좀 획기적인 전환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좀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변창흠 내정자의 그 집이 현재 네. 방배동, 서울 방배동에 네. 집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40평대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게 공시가격이 그 신고한 게 5억 9천만 원이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강남에 그 노른자 위 땅인데 거기에 5억대 집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게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뭐 저도 뭐 그러니까 지금 이 관련된 이 보도를 봤는데요. 뭐 저도 사실 그 방배동에 이 40평대 후방대 아파트가 이 지금 공시지가 5억 9천만 원밖에 안 된다. 네. 조금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경기도에도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예, 근데 실제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거 본인이 지난 그 3월달에 공개된 이 재산 등록에 보면 지금 공시지가로 지금 신고를 했는데 5억 9천만 원인데요. 예. 지금 6월달에 놓은 그 지금 공시가격은 6억 5,30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에 따라서 신고를 한다고 한다면 뭐 이것이 뭐니까 이 본인이 그러니까 허위 신고를 한 건 아니고요. 네네. 법대로 신고한 건 맞는데 문제는 과연 그러면 이 공시지가가 현재의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러니까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돌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일부 뭐 부동산 사이트에서는 내가 지금 그냥 공시지가의 돈을 주고 내가 살 테니 좀 팔아라 뭐 그런 우스개가 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근데 지금 이 변창흠 내정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사실은 위치상으로 이 강남이라고는 하지만 그렇죠. 이수역 그러니까 길 건너편은 동작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고 그리고 또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다 그러니까 이 대규모 이 아파트가 아니라 단지가. 이 단지가 한 동짜리인데 네, 14가구가 14가구밖에 안 뭐 되기 있더라고요.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아파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빌라처럼 보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지금 14가구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네. 가장 최근에 이 거래가 이루어진 것도 지금 변창흠 내정자가 사는 것보다 조금 낮은 평수가 이 2018년도에 거래가 됐는데 이게 한 8억 넘게 좀 거래가 된 모양이에요. 8억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마 이 시세를 따지면 한 최소 10억은 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자,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시가와 이 공시지가의 차이 이 부분은 지금 변창흠 내정자한테 책임을 물을 건 아니죠. 그렇죠. 물을 건 아니지만 예, 예. 일단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주택 문제를 비롯한 부동산 이제 총괄하는 분이 살고 있는 집의 이 가치가 우리의 그러니까 알고 있는 통념하고 좀 떨어졌다는 측면에서 거리가 있다는 측면 때문에 네. 문제는 뭐 시비는거리는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뭐 결정적인 하자가 된다? 네네. 그거는 보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5억 9천만 원에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요즘 같은 분위기는 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뭐 그 아파트의 상황이 그런 거니까요. 사실 뭐 2002년 정도 해가 만들어져서 14채 정도. 네, 14가구가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14가구 이렇게 해서 뭐 그게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시가로 치면 이제 그보다는 훨씬 어쨌든 높죠. 거의 2배 이상 더 나가는 네, 걸로 네. 그렇게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하지만 공시지가가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으로 이제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떤 변 후보자의 큰 흠결을 삼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이제 변 후보자와 관련해서 청문회에서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은 과거에 이 SH 사장으로 있을 때 네네. 여러 가지 이른바 뭐 이 정치적인 성향들을 이렇게 뭐 분류한 블랙리스트 의혹 같은 게 그 당시 좀 제기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 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정책에 대한 이 어떤 검증 네네. 이런 부분이 어떤 핫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고요. 이 아파트 부분은 뭐 그걸 가지고 뭐 투기를 해서 사고 팔아서 어떻게 했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낮지라고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특이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죠. 네. 호기심이를 이렇게 보는 뭐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크게 어떤 흠결을 삼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정책의 방향이 과연 김현미 장관 때와 어떻게 다르게 갈 거냐 그리고 그것이 맞느냐 그리고 그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야당 의원들의 검증 이런 것들이 네. 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 보입니다. 사실 지금 저 뭐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도 있었고요. 저 때가 이제 SH공사 사장 시절인데 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했던 문건이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논란이 됐고 또 LH 사장 시절에는 뭐 일가 몰아주기 의혹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이제 공사사장으로 있을 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또 인사청문회에서도 또 야당 의원들의 뭐 질타라든지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뭐 그거는 검증 과정은 거치겠지만 그것이 뭐 이 정권에서 지금까지 그 인사청문회가 채택이 안 됐지만 네네. 그 임명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많죠. 뭐 강행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예, 뭐 다소간의 그 설왕설래는 있겠지만 그게 인사청문회를 뭐 그러니까 그 낙마하는 이유가 낙마하는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상황까지는 보시는 가지 거군요. 않을 걸로 보이고 그런데 공사의 그 사장으로 있을 때 저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는 뭐 상당히 그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있어서에는 저는 큰 흠결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코드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리고 뭐 강남 지금 집값 축소 신고는 관련 규정이 공직자 재산 신고 규정이 공시지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규정 위반은 아니고 다만 네티즌들이라든가 국민들이 봤을 때 조롱거리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예. 내가 거기에 얼마 더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는 식의 그런 것도 참 씁쓸한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뭐 변창흠 후보자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또 이번 개각에 포함됐던 그 행안부 장관이죠. 전해철 행안부 장관 내정자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일종의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뭐 3명이라고 해서 삼철이라고 불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 전해철 이제 후보자 포함해서 이호철, 양정철에서 삼철이라고 부르는 중에 한 명이었는데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같이 또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할 때 예, 같이 또 비서실장 할 때도 있었어요. 있었고 민정수석 할 때는 또 민정비서관을 했죠.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문재인 의미가 좀 있을 것 대통령의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복심? 네. 복심으로 뭐 불러도 손색이 없을 뭐 그 정도의 관계죠. 그 때문에 사실 정권 초기 때부터 이 전해철 의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지만 오히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역차별받은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 또 이 지금 여권 일각의 시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전해철 의원을 행자부 장관에 내정한 것 자체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집권 후반기의 안정적인 국정을 마무리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내를 잘 아는 사람이 내를 좀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묻어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중에서도 특히 행자부가 지금 행안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이 지금 숙제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네네. 경찰의 상당히 권한이 상당히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자치경찰제, 국가수사본부, 그 대공수사권이 또 국정원에서도 이양되어 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공룡경찰을 상당히 그렇죠. 우려하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 경찰에 대한 이 제도 정비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행안부의 가장 큰 숙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인 이 지금 전해철 내정자가 좀 네. 해달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이 행안부 자체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국가 균형 개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도권 집중 그리고 지방의 소외 그렇죠. 이러한 식의 균형 발전을 위한 역할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절대 무시 못하는 것이 아까 대통령의 핵심 측근 복심이라는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상당히 힘이 실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겠죠. 일종의 내각의 군기반장의 그런 역할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전해철 후보자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 전해철 후보자의 아파트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 부동산은 다 논란인 것 같은데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통해서 한 14년 정도 기간 동안 갖고 있으면서 시세 차이가 한 15억 정도 봤다. 근데 물론 이제 전해철 후보자 측에서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쪽에서는 뭐 투기 이런 게 아니라 거주를 한 것이라서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15억 원이라는 차익을 보다 보니까 또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15억이라는 것은 진짜 엄청난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14년 동안 10억을 번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해철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투기 목적이 아니다. 예. 물론 저는 뭐 그의 말이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어쨌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이 얘기를 저는 먼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아마 강남의 아파트를 그 당시 2006년 전후니까
그 당시에 6억 9천 정도에 사서 네. 2018년, 19년 요때 이제 22억 정도에 팔아서 차익을 그렇게 그렇죠. 얻은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전해철 후보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이 했어도 비슷하게 갔을 거예요. 그렇겠죠. 어쩌면 더 예, 큰 예. 시세 차익을 얻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해철 후보자가 어쨌든 국무위원, 이 행안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나 아무 떳떳해. 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많은 국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걸 여하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고 뭔가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더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고민하겠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거 문제는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기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옆에서 살고 있었고 해서 바로 막 가까운 것이고 그 당시에는 청와대 근무할 때도 아니고 변호사로 있을 네네. 때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어쨌든 납작 엎드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뭐 저도 마찬가지면 모든 국민들이 이 굉장히 이제 이 상대적인 이 자산으로서의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는 맞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이 시세 차익 같은 것을 얻고 특히 그런 분들이 공직에 나아갈 때는 법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정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네. 죄송하고 송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무언가 제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겠다. 찾아서 노력. 아. 이런 자세로 기본적으로 가는 게 좀 네네. 맞다. 저는 뭐 전 후보자가 저걸 투기하기 위해서 샀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보유 기간이 15년 정도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등등으로 봤을 때는 전 후보자 측의 해명이 나름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데 조금 더 낮은 자세로 네. 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전해철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한 데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안타까움 같은 게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해철 후보자가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졌는데 네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나왔다가 이재명 지사한테 떨어졌습니다. 네네. 지난 5월달에 원내대표 나왔다가 김태년 원내대표한테 또 떨어졌어요. 네. 계속 떨어졌어요. 직을 차지하지 못하는. 네, 그래서 내부에서도 이게 뭐 삼철 실세라는데 왜 떨어져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행안위원장, 행안부 장관으로 저기를 하면서 아마 차기에 경기지사 출마를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뭐 디딤돌을 좀 대통령이 놔놓는 그런 의미가 좀 더 있지 않나? 네. 예, 그렇게 좀 봅니다. 저는 네. 예, 네, 저는 이 전해철 내정자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운 시각을 저는 좀 갖고 있는데. 네, 차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하나가 지방선거와 지금 언제까지 임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고 그렇죠. 큰 선거죠.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금 선관위 선거관리도 행안부의 소관이기 네네. 때문에 좀 너무 이 친정권적이고 색채도 상당히 강성해요. 저는 제2의 추미애 장관의 느낌도 나는데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 면에서의 우려가 있고 또 네. 하나는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서 지금 수도권 이전이 그 위헌 판결을 받았었기 때문에 관련 예, 예. 법이 그 이후에 좀 변하기는 했습니다만 법 개정으로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충청권에 대해서 표심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저기 봤잖아요. 최근에 가덕도 신고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부산 보궐선거를 겨냥해서 네. 순전히 표 잡기 위해서. 네. 전 충청권에 대해서 그런 의도로 수도권 이전 문제도 이 전해철 내정자가 뭐 총대를 맨다고 표현하죠. 네.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개각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 사과 각종 논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차재원 교수, 소종섭 전 국장,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